일단은 비니시우스라는 걸출한 왼쪽 윙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음바페가 여기에 의견을 좀 수용을 하고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아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원톱 공격수로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루카 모드리치가 떠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음바페가 10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일단 7번도 현재 지금 비니시우스가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모드리치에게 등번호 변경을 구단에서 권유를 할지, 아니면은 비니시우스에게 7번을 그대로 뺏어가지고 음바페한테 재배치를 할지. 자, 드디어 이제 이강인 선수의 동료인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BC에서는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와 5년 계약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BBC는 음바페가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기로 했다. 음바페는 계약이 끝나는 6월에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PSG에 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2017년도에 AS 모나코에서 파리로 옮긴 음바페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에 만료가 되고,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연봉 1,500만 유로, 약 217억 원의 5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받을 추가적인 보너스는 연봉의 10배인 1억 5천만 유로 정도를 받을 예정이다. 이게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고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음바페 이적설이 숱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음바페를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없는데 아마 레알 마드리드 혹은 지금 자금적으로 정말 중동 자본을 잘 흡수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 유형이 가르디올라인데 가르디올라의 스타일 자체가 정말 전술적인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랑 뭔가 조합이 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레알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레알을 간이 많이 하던 음바페가 어느 정도 레알로 가기로 파리 생활을 정리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파리에서의 기록들을 보시면은 음바페는 현재 파리에서 총 291경기에서 244골을 넣었고요. 9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음바페 경기를 가끔 중계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선수는 왜 이 연봉을 받고 왜 클래스가 다른 선수인지를 좀 증명을 하는 게 보여졌다라고 보고, 파리 구단 역사상 음바페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선수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바페 합류 이후 파리는 리그1 우승 5번, 그리고 2019-20 시즌에는 창단 후 처음으로 네이마르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진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시즌을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은 결승을 가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를 하면서 안타깝게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파리에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드디어 음바페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이번 시즌 리그1 기록만 보셔서도 일단은 리그1에서 20경기에 나왔는데 21골을 현재 넣고 있고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봤을 때 이번 시즌 솔직히 음바페가 그냥 설렁설렁 뛰는 느낌도 좀 들고, 우리가 좀 리그1 경기 보면서 리그1의 수준이 낮은 건가? 아니면 파리가 매우 압도적인 건가? 라는 약간 생각들을 했었는데, 20경기 나와서 21골 넣었으면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의 경기당 1골 이상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바페가 본인이 득점력으로 확실히 증명을 좀 해준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기록들만 봐도 7경기에 나와서 벌써 4골을 넣었고, 심지어 지금 파리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나름 순항 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그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를 만나가지고 본인들 홈에서 1차전 승리를 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는 시즌이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챔스의 우승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근데 저 챔스에서 최대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서 정말 재밌는 경기를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바페를 영입 시도했던 구단들의 리스트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의 알 힐랄이 있었고, 첼시, 바르샤, 맨유, 리버풀, 인테르, 그 다음에 토트넘까지 지금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껴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토트넘의 영입 정책을 봐서는 절대 은바페 영입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항상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 위주로 딜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토트넘이 왜 껴있냐라고 하면은 지난 시즌 이제 은바페랑 구단이랑 좀 갈등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러면 토트넘에서 갑자기 낄끼빠빠 해가지고 야 은바페 너네 어차피 지금 갈등 느껴서 안 쓸 거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임대료 줄 테니까 좀 빌려줘 봐라. 나도 한번 써보자. 나도 한번 무 보자. 이렇게 이제 토트넘이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여기 껴있는데 토트넘은 실질적으로 은바페를 영입할 돈도 없고요. 그리고 은바페를 영입할 만한 정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그냥 약간 가십으로 봐주시면 되고 리버풀이랑 맨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요. 왜? 너네 어차피 파리 회장이랑 싸웠다며 은바페. 그러면은 우리 한번 빌려줘 봐라. 우리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던 구단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정말 은바페에게 제대로 된 연봉 액수까지 제안했던 구단들은 레알 마드리드와 알 힐랄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 힐랄 이적설이 나왔을 때는 은바페가 만약에 알 힐랄로 떠나게 된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된다라고 해요. 뭐 야구, 축구, 농구 그냥 모든 판을 다 떠나서. 근데 은바페가 물론 이 나이에 갈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바페는 아릴라는 그냥 가십이었고 결국 본인은 레알 마드리드로 어느 정도 행선지를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레알이 선수단 이슈가 좀 있어요. 일단 제가 왼쪽에 보이시는 이 명단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찰 대로 차서 내보내야 되는 선수들 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황금기를 함께 했던 선수들이지만 루카 모드리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만 나이로 측정이 돼서 지금 38살이라 나와 있는데 루카 모드리치 한국 나이로 치면 지금 40이에요. 40. 근데 40의 나이에도 어느 정도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리빌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루카 모드리치를 떠나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새로 뜬 뉴스에 의하면은 안젤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모드리치에게 코칭 스태프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모드리치가 그냥 공손히 거부를 하면서 나는 아직 선수로서 좀 더 뛰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카 모드리치가 아마 다음 시즌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루카 모드리치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팀에서 모드리치를 데려가려고 할지 이것도 좀 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플랜이 좀 있다라 생각을 해요. 일단 모드리치라고 하면은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물론 뭐 토트넘의 영입 정책을 보면은 모드리치를 영입할 이유는 마땅히 없긴 합니다. 근데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클린스만이 토트넘에 마지막으로 뛰었던 시즌이 있어요. 나이가 찰대로 차서 30대 중반이 지나가는 나이에 클린스만이 강등권에 위치한 토트넘을 구하러 다시 토트넘에 와서 정말 멋진 활약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이번 시즌 선수들의 어느 정도 평균 연령을 보면은 좀 많이 어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모드리치와 같은 정말 클럽 레전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선수를 어느 정도 영입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 요긴하게 쓰고 화려하게 은퇴식을 좀 마련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보면은 모드리치는 포스테코글루 축구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모드리치는 이미 나이가 찼기 때문에 90분 풀타임을 파페 사르나 막 비수마 우도기 이런 애들 뛰는 그 양 보면은 모드리치가 그 전술 안에 완벽하게 녹아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허나 이제 모드리치가 이제 90분을 안 뛰고 예를 들어서 포스테코글루가 경기 흐름을 바꿔야 될 때 한 40분에서 30분 혹은 뭐 20분 이 정도 게임 체인저로 넣는다라고 하면 저는 매우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팀 트레이닝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모드리치 연봉이 감당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토트넘은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렇다면 모드리치가 사우디냐 미국이냐 요걸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우디나 미국을 가게 되면 거금의 연봉을 받고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유럽의 선수들을 우리가 대부분 봐보면은 사우디나 미국을 가는 것도 선호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마지막 커리어는 본인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모드리치는 일단은 디나모 자그레브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로 돌아가서 또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페리시가 본인의 고향팀인 스플리트로 돌아간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매각 대상인 토니 크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라는 별명도 있는 선수죠. 근데 이 토니 크로스의 경기를 최근에 제가 그 몇 경기 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선수는 기량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기술적인 부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량은 의심할 게 없는데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크로스는 원래 느린 선수입니다, 여러분. 원래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스피드가 느려진 거는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야, 이제는 토니 크로스 90분 러닝은 좀 힘들지 않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젤로티가 토니 크로스를 매각을 급하게 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레알 마드리드에 남겨놓고 계속 요긴하게 써먹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초 페르난데스라는 또 선수가 있는데 요 선수는 모르실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수가 있는데 스페인 태생의 선수이고요. 스페인 국가대표로서 뭐 엄청난 이력을 남기진 않았지만 나름 쏠쏠하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측면 풀백, 중앙 수비 왔다 갔다 하면서 요긴한 활약을 많이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요 선수는 뭐 팀 레전드 대우를 해주면서 이 팀에서 은퇴를 좀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그 아래쪽으로 뭐 호셀루, 바르케즈, 그 다음에 카르발, 요 선수들은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고, 더 아래쪽인 뭐 쿠르투아, 알라바, 리디거 요 선수들도 아직까지 31살의 어린 나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를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브라임 디아즈나 선수를 다시 AC 밀란에서 임대 복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프란 가르시아, 그 다음에 추아메니,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카마빈가, 주드 벨링엄, 그리고 아르다 퀼러라는 선수까지. 그래서 요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까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몇 년 동안은 갈라티코 정책으로 인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이가 있지만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세대 교체 작업한 걸 보면은 나이가 어리지만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도 과감하게 들어가서 영입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는 진짜 나갈 선수는 나가고 들어올 선수는 또 얼마든지 본인들이 입맛에 따라서 영입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과연 이제 음바페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라인업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음바페는 PSG에서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음바페는 본인은 원톱 공격수로 출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왼쪽 윙에서 뛸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즌 사실상 PSG에서 계속해서 원톱 공격수로 많이 뛰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비니시우스가 현재 지금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음바페가 이적하고 나서도 음바페가 아마 원톱 공격수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엘리케가 초반에 왼쪽 윙으로 본인을 몇 번 써봤지만 결국에는 자리 체인지를 통해서 원톱으로 갔을 때 음바페가 또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음바페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10대 후반에 막 월드컵 들어올리고 할 때는 왼쪽 윙으로서도 엄청난 활동량 보여주고 수비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얘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약간 팔이라서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소속팀에서 왼쪽 윙에 세워놓으면 수비 가담을 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죠.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로 서 있고 음바페가 왼쪽 윙으로 나오는데 음바페가 수비 가담도 많이 안 해주고 지 멋대로 뛰어가지고 이강인이 음바페의 수비 가담까지 다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보였다. 그래서 과연 레알에 가서는 왼쪽 윙 음바페로 뛴다라고 하면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비니시우스라는 걸출한 왼쪽 윙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음바페가 여기에 의견을 좀 수용을 하고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아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원톱 공격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른쪽 윙에는 호드리고, 이 선수도 뭐 이름값은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는 주드 벨링엄. 야, 여러분, 주드 벨링엄이라고 하면은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벌써 20골 넣고 있거든요. 거의 미들라이커예요. 미들라이커. 이 선수가 지금 막 호셀루 이런 선수들을 레알에서 긴급적으로 영입으로 하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주드 벨링엄이 공격수 볼 때보다 골 수가 은근히 적어요. 그래서 주드 벨링엄이 답답하면 그냥 올라가서 골 때려 넣고 경기를 많이 가져오는 경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바페가 이 팀에 영입된다라고 하면은 주드 벨링엄이 좀 아래쪽에서 자유분방하게 본인이 움직이면서 득점까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그 더 아래쪽에는 이제 추아멘이랑 발베르데라는 선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추아멘이도 일단은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한 선수라고 전 기억이 되고, 발베르데도 뭐 워낙 이 선수는 이름값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실력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왼쪽 풀백에는 지금 현재 루머예요. 루머. 알폰소 데이비스를 강력하게 레알에서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영입이 성사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후에 제가 투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미넨이 이번 시즌 성적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알폰소가 계속해서 떠난다라는 썰들이 이번 시즌 내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현재 루머로 지금 알폰소 데이비스 왼쪽 풀백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에는 밀리탕이랑 요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일단 루머고요. 아마 리디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데이비드 알라바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이 옵션들이 정말 다양해요. 알라바, 밀리탕, 리디거.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먼저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앙 수비수 라인업이 탄탄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오른쪽 풀백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위너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측면을 담당했던 카르발이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쿠르투아까지 포함해서 11명을 보면은 상당히 쨍쨍하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본다면은 여기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까지 재분배해서 넣어둘 라인업인데, 일단 뭐 킬리안 음바페 탑,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그 다음에 이선 라인에 발베르데랑 추아멘이 대신해서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주드 벨링엄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 자원도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왼쪽 풀백에 카마빈가, 중앙 수비수에 알라바랑 밀리탕, 오른쪽 풀백에 카르발, 그 다음에 골키퍼에 쿠르투아, 이렇게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누가 나오든 간에 다 한 가닥씩 하는 선수들이라 가지고 저는 음바페가 이 팀에 가면은 진짜 파리랑은 어느 정도 이 좀 갭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시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갈라티코 정책을 펼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항상 프리미엄을 선호하고 우리는 항상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영입 정책이었는데, 일단 이 갈라티코라는 간단한 의미를 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은하수라는 말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파생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특급 스타 선수들만 영입을 하는 정책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코 1기 멤버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뚱뚱한 호나우두 아시죠? 브라질의 호나우두, 피구, 지단, 베컴, 이러한 걸출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쓴 시즌이기도 했고, 우승 기록을 보면은 뭐 이때는 리그 2번, 그 컵대회 2번, 챔스 1번 들어 올렸는데, 이때 평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멤버는 화려한데 감독이 좀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멤버에 비해서 우승 트로피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적어도 챔스를 2번, 3번 이상은 들어 올렸어야 된 멤버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쨌든 멤버들로 갈라티코 1기 정책을 수립을 했었고요. 갈라티코 2기를 보면은 이제 무리뉴와 지단이 있었던 해인데, 외질, 호날두, 벤제마 이렇게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승 기록을 보면 무리뉴가 있을 때는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준결승만 4번을 진출해서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3연패는 지네딘 지단 감독이 오고 난 이후로 올린 업적입니다. 그리고 리그 우승 3회 지단이 2번 했고 무리뉴가 1번 했는데, 무리뉴 때 왜 리그 우승이 많이 없냐, 왜 챔스 우승이 많이 없냐라고 하면은 우리 올드 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바르셀로나가 미쳤던 시즌입니다. 왜 미쳤냐면은 그 티키타카라는 바르셀로나의 그 엄청난 축구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뉴가 바르샤 만나면 항상 힘들었던 시즌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리뉴가 이때는 조금 어려웠던 시즌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음바페가 합류하게 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코 정책 3.5기라고 부르더라고요. 3기는 이미 아자르가 영입됐을 3기였대요. 근데 어쨌든 그 아자르가 영입됐을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아자르가 사실상 이적 오고 나서 진짜 제대로 몇 경기를 뛰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말 저조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음바페가 영입하게 되면은 3.5기의 이 갈라티코는 과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갈라티코 정책 중에 이제 망한 영입 몇몇 리스트를 보면은 카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자르, 루카 요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카카도 AC밀란에서 정말 잘하다가 하필이면 이 레알 마드리드의 거금의 이적료로 이적을 하자마자 부상도 좀 있었고 무릎 쪽에 좀 문제가 있으면서 본인의 그 장기 중 하나였던 치고 달리기 기술을 많이 못 보여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실패한 정책으로 좀 우리가 느껴졌고, 아자르는 뭐 솔직히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실패한 정책이었고, 루카 요비치는 요 앞에 두 선수에 비하면 이름값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또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입을 야심차게 했던 선수인데 좋은 활약을 못 보여줬죠. 벤제마한테 완전 밀려가지고. 그리고 음바페의 등번호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루카 모드리치가 떠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10번을 달고 있거든요. 모드리치가 과연 음바페가 10번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바페의 등번호 때문에라도 세대 교체에 의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7번도 현재 지금 비니시우스가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모드리치에게 등번호 변경을 구단에서 권유를 할지, 아니면은 음바페가 현재 파레에서 달고 있는 7번 때문에 비니시우스에게 7번을 그대로 뺏어가지고 음바페한테 재배치를 할지,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니시우스랑 모드리치가 자존심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타님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니시우스는 일단은 스타성이 매우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나이키에게 본인이 서운하다라는 얘기도 표현도 몇 번 했었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왜냐하면 비니시우스가 나이키에게 스폰서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나이키의 스폰서 광고 모델 이력을 보시면은 항상 나이키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왔었어요. 광고 모델로도 세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비니시우스에게 은근히 나이키가 엄청난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한간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잘생긴 선수들만 영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혹은 잘생기진 않아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비니시우스는 현재 지금 레알 마드리드 팬들 사이에서도 이 선수는 잘생김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스타일리시한 거랑도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냥 축구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지금 다반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등번호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축구 잘하면 잘생겨 보인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음바페도 여러분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호날두나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은. 근데 비니시우스는 음바페보다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음바페가 더 비니시우스보다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한 것 같고, 이 비니시우스는 뭘 해도 잘생긴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음바페 이적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죠. 올 6월이죠. 당장 3달 뒤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번 시즌에도 정말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부터 레알에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음바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 지로나가 초반에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치고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승점 차 화끈하게 벌리면서 안젤로티의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트로피랑 매우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 끝나면 지로나의 특급 선수들 몇 명은 매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스페인 리그 안에서만큼은 독주가 펼쳐지지 않을까. 꼬마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르셀로나도 뭐 FFP 룰이다, 뭐 구단 자금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비 감독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떠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음바페까지 영입하게 되고 리빌딩을 완벽하게 이뤄낸 레알 마드리드가 당분간은 리그에서 씹어먹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